지브리 영화라고 소개하기에는 이 영화의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센과 치히로, 모노노케 히메 등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만든 작품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93년 니폰 텔레비에서 방영한 TV 애니메이션입니다. 히무로 사에코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93년 5월 5일 니온TV에서 90분의 스페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는데, 지브리는 신진 애니메이터 육성을 해보자고 도모하여 미야자키 하야오, 타카하타 이사오 등은 참가하지 않았고, 대신 제작진들이 대부분 신인이며 외부인인 모치즈키 토모미 감독님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미려한 스토리와 콘도 타치아님 특유의 따스한 그림체, 현장 로케이션으로 인한 치밀한 배경 묘사 등은 작품 특유의 아련하고 향수를 강하게 자극하는 작품성 때문에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퇴색되지 않고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면 왜 이 작품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으로부터 질투를 받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다가 들린다에서 제가 좋아하는 10가지 장면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영화의 시작, 주인공 타쿠와 리카코가 전철역에서 마주치는 바다가 들린다의 첫 장면입니다. 모리사키 타쿠는 지하철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한 여자에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과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발견한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영화의 OST인 The First Impression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 곡을 듣는 순간 지하철역 맞은편에 있는 여성과 타쿠가 과거에 인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과거에 인연이 있는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칠 때의 설렘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지하철역은 타쿠가 과거 좋아했던 리카코를 다시 만나게 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를 탑승하는 설정 때문에 건너편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타쿠의 아쉬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첫 기차역의 배경으로 모티브가 된 곳은 도쿄의 기치조지 역인데요. 신주쿠역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죠. 영화 속에서는 90년대 특유의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그려졌지만 현재의 기치조지역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구조나 기차가 들어오는 구도 등에서 영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리카코의 첫 등장신입니다. 주인공 타쿠는 아르바이트 도중 친구 마츠노에게서 연락이 오는데요. 마츠노는 어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에 오라고 하죠. 이 장면에서 마츠노는 학교에 오라고 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는데요. 급작스러운 부름에도 달려가는 타쿠의 모습을 보면 마츠노와의 관계가 예상되기도 하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타쿠는 마츠노와 만나게 되는데요. 마츠노는 타쿠와 만나자마자 새로운 전학생 리카코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범생 이미지가 강해 보이는 친구 마츠노가 도쿄에서 전학 온 여자아이에게 빠져들듯이 설명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죠. 타쿠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이성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소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무심한 듯 마츠노에게 말을 하지만 돈독한 관계로 보이는 친구 마츠노가 관심 있는 여자아이가 절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실제로 창 너머로 보려고 애쓰지만 리카코의 뒷모습만 비춰주고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죠. 재밌는 점은 이때까지만 해도 타쿠는 마츠노가 전화했던 이유가 저 여자 전학생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수학여행 취소 사건을 통해 마츠노와 타쿠가 특별한 관계가 된 장면입니다. 타쿠와 마츠노는 서로 몰랐던 사이지만 중학교 3학년 시절 3박 4일 교토행 수학여행이 취소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죠. 둘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함께 공유한 사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법한 수학여행이라는 사건이
강한 유대의 매개체가 된 이 회상시는 영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츠노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펼치던 학생이었죠. 둘은 방과 후 미술실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의견을 쓰기 위해 모이는데 자신과 달리 거리낌 없이 스스로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마츠노. 이 사건 이후 타쿠의 마음속에는 마츠노는 다른 녀석들과 조금 다른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강렬한 추억을 함께 나눴던 친구분들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겠죠.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와의 옛 추억도 문득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집에 잠들어 있던 타쿠가 마츠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장면입니다. 마츠노는 무토의 병문안을 다녀온 이야기를 타쿠에게 하지만 타쿠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둘의 전화가 종료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은 저녁이라는 시간이 주는 분위기와 창 너머로 비치는 고치의 고즈넉한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독한 친한 친구 사이임에도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마츠노와 타쿠의 거리감을 대화 중간중간 정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연출해내기 때문인데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과 거리감을 잘 표현했는데 실망감, 질투, 공허함 등 여러 감정의 뒤섞임을 서정적으로 잘 담아내어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와이의 수학여행 씬입니다. 고등학생 때 바다가 들린다를 처음 접한 저는 당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하와이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뒤늦게 바다가 들린다가 방영된 시점이 일본의 버블 경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억에 불과하지만 당시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없기에 왜 타쿠와 친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쿠는 아직도 취소되었던 수학여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진행시킨 선생님들에게 작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수학여행 장면은 그동안 거의 대화해 본 적 없던 타쿠와 리카코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둘만의 비밀도 생긴 장면이기에 꽤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마츠노 덕분에 타쿠와 리카코가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죠. 도화선에 불이 붙듯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무토가 왜 자신에게 가장 친절함을 베풀었던 마츠노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타쿠에게 빌렸을까 궁금했는데요. 마츠노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믿을만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리카코 또한 타쿠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돈을 빌리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타쿠와 리카코를 목격한 마츠노는 여지없이 무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한결같다고 느껴지는 마츠노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타쿠와 리카코가 도쿄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타쿠가 고아마의 전화를 받고 고치공항으로 달려나가게 되죠. 무토가 도쿄로 가게 되는데 자신의 돈이 쓰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타쿠는 아무 말이 없었던 리카코에게 화가 나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이때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타쿠의 집에서 시내로 가는 고치의 풍경이 펼쳐지는 시퀀스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공항에서 만나게 된 타쿠와 리카코, 고아마. 리카코는 타쿠가 오는 것을 몰랐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쿄에 함께 한다는 말에 화색이 금방 도는 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 반응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두렵고
외로웠다고 생각했는데요. 타쿠 또한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에 둘만의 영화 같은 추억이 하나 쌓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된 장면이죠.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는 좋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윽고 비행기에서부터는 타쿠와 리카코의 설레는 마음이 관객에게도 전달됩니다. 함께 세이조 학원과의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은 싱그러운 여름의 수채화가 떠오르는데요. 지브리 감성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이조 학원은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위치하는 중고등학교로 세이조 학원 부근에는 무토 리카코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맨션에 실제 모델인 그랜드 메종 세이조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장면은 타쿠가 리카코 아버지의 도움으로 도쿄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장면입니다. 도쿄에서 타쿠가 묵었던 호텔은 실제 신주쿠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저 또한 대학생 시절 신주쿠에 방문했을 때 도쿄도청 바로 옆에 있는 이 호텔을 보며 바다가 들린다를 떠올렸었죠. 오전까지 고치에 있던 타쿠가 비행기를 타고 도쿄의 도심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놀랄만한 어머니의 반응조차 무겁지 않고 위트 있게 표현한 점이 재밌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바다가 들린다의 매력 중 하나죠. 현실 고증을 철저하게 이뤄내면서도 동시에 극적인 상황들을 연속적으로 펼치는데요. 이것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풀어내는 연출이 일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무토의 울음과 포옹을 통해 이야기가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카코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욕조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한 타쿠의 순수한 모습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많은 관객들의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명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번째 장면은 타쿠와 리카코가 서로의 뺨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도쿄에서 서로 기분 좋은 추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사랑 사이 감정이 앞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서로 뺨을 때리며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타쿠는 리카코에게 뺨을 맞고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는지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여기서 관객들은 타쿠와 리카코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 순간의 감정에 정말 충실하고 솔직했던 타쿠와 리카코의 모습을 잘 담아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다가 들린다를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이 뺨을 때리는 장면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는 비슷한 느낌의 장면을 찾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타쿠는 다시 한번 리카코에게 뺨을, 이어서 마치노에게는 주먹으로 맞는데요. 과거 복도에서 뺨을 때리며 리카코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어리숙한 행동으로 리카코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타쿠 행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명장면입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다소 안쓰럽기도 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에 나 자신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장면은 마츠노와 타쿠가 우연히 만나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과하는 장면인데요. 서로 좋아했던 여자아이를 두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미숙했던 과거를 떠올리죠. 별 대사 없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지만 순수했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동창의 장면에서는 리카코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리카코를 조금씩 떠올리는 그 대화 속에서 리카코를 향한 타쿠의 그리움이 점층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인 타쿠보다 관객이 더 리카코를 보고 싶어지는 장면이라고 느꼈는데요. 고치성을 바라보며 리카코를 회상하는 타쿠의 독백은 제 기준에서는 애니메이션 중 이 장면을 뛰어넘는 회상씬은 없다고 생각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고치성은 실제로 타쿠의 모교로 배경이 되었던 오우테마의 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비야마치 상점가 등
대부분의 공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지역 특유의 정겨운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영화는 다시 마지막이자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타쿠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녀를 역에서 다시 마주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다가 들린다의 제작 비하인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바다가 들린다의 제작 모토는 빠르고 저렴하게 하지만 퀄리티 있게 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스태프들의 열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예산을 훌쩍 넘겨버렸고 스케줄마저 크게 초과되었습니다. 모치즈키 토모미 감독은 예산 초과와 일정 압박에 시달리다 실제로 극심한 위궤양에 걸려 입원했는데요. 병상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작품을 지휘하는 투혼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TV판임에도 극장판 뺨치게 제작비를 초과해버린 이 사건 때문에 이후 지브리는 이와 같은 방식의 TV 스페셜 기획을 2번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바다가 들린다는 유독 하늘을 날거나 마법을 부리는 기존 지브리 영화들과 달리 판타지 요소가 특별히 없는데요. 대신 일상의 로맨스와 극사실주의 묘사에 모든 작화력을 쏟아부은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지브리 영화들 중에서 이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영화의 상징이자 가장 유명한 포스터인 바닷가를 걷는 타쿠와 리카코의 모습은 정작 영화 본편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품의 핵심인 고치현 사투리를 살리기 위해 더빙 전부터 성우들이 많은 특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투리 지도를 맡은 사람은 고치현 출신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주인공 성우였던 스마모토 스미였습니다. 지브리는 남자 주인공의 일반 실사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인공 타쿠 역은 전문 성우인 토비타 노부오가 맡았습니다. 토비타 노부오는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주인공 카미유 비단 역으로 유명한 레전드 성우입니다. 또 바다가 들린다는 지브리의 음악 영혼인 히사이시 조가 참여하지 않은 몇 안되는 작품입니다. 나가타 시게루가 음악을 맡아 90년대 특유의 신디사이저와 시티팝, 노스텔지어 감성이 가득한 독보적인 OST를 탄생시켰습니다. 동화 같던 기존 지브리 작품과 달리 감정이 격해진 남녀 주인공이 서로 뺨을 때리는 리얼한 장면은 당시 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어장관리를 하는 듯한 리카코의 성격도 기존 지브리 히로인들과 많이 다르죠. 10대 사춘기 특유의 결핍과 허세, 찌질함을 현실성 있게 묘사하기 위해 감독이 의도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타쿠의 주관적인 과거 회상으로 전개되는데 타쿠의 자기 합리화와 감정 숨기기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리카코나 마츠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의 영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중반 고등학교 문화재 축제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학생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인물 중에 뜬금없이 붉은 돼지의 주인공 포르코 로쏘가 몰래 숨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고등학교 시절 위주로 끝나지만 성인이 된 대학생 시절을 다룬 원작 소설 2권이 있습니다. TV 방영용이라 개봉 당시에 극장에 걸리지 못했지만 시티팝과 레트로 열풍이 불며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평가받은 작품이 이 바다가 들린다입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일본에서는 무려 31년 만인 2024년에 비로소 정식 대규모 극장을 상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바다가 들린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영상인 만큼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불편하거나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